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설 여사가 김 여사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 이제 뭐가 좀 올라오고 있다, 꿈틀대고 있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2017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뭐 해경군 김씨 이런 말 나오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대선 주자군이었고 그 뒤로 도지사 하는 내내 주로 많이 그런 주자로서의 부각이 됐고 또 당대표 하면서 또 최근에는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내에서 후보를 아주 일찌감치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 거기에 김문수 후보는 지난 12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21일이면 이제 9일째 된 후보입니다. 그렇죠. 8년째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하고 8달도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9일째 되는 후보와의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 격차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선거 운동 정식으로 3주 중에 1주를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그 밖에 여러 말하자면 한동훈 뭐 여러 이제 그 경선이나 단일화에 참여했던 분들과의 그 지지자들이 사실상 이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게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뉴스의 3분의 1은 윤 대통령, 3분의 1은 그 아까처럼 뭐 내부 단일화 내용 혼선 그리고 후보 뉴스는 3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이 말하자면 우리 저기 누구야 이재명 후보가 8년째 그렇게 대선 후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분은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2주차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후보 대 후보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김문수 대 저기 우리 이 누구죠?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 선거에서 양자 구도 형성은 바로 보수 대 진보의 또 그 진영의 대결로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수 대 진보가 40대 40이 있고 중도가 한 20으로 봐요. 그 정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36%일 때 이쪽은 12%, 9%, 6% 였었던 후보가 지금 이제 39를 넘어서 40을 어저께 넘고 41, 2에 지금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나와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번 주 내로 저는 45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해요. 워낙 아까 이쪽 후보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가 없으니까 워낙 많이 51, 52까지 올라갔던 후보가 이제 점차 내려와서 48 요즘에 46까지 나오던데 이제 45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이쪽은 치고 올라가서 45대 45 이 말하자면 후보 대결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팽팽한 남은 일주가 이제 당락을 좌우할 정상적인 대선 구도가 마지막 주에 형성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보수가 결집 단합이 되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보수와 결집이 단합이 되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주 이제 세게 지금 이제 진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누가 후보인지 모르니까 겨우 그런 검증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검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도덕성, 청렴성이 이재명 후보의 그러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하지 않고 굉장히 진실된다는 것과 상대 후보가 그러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경제 위기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시 여기는 보수 정당의 국정 운영과 완전히 기업들로부터 있는 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배급 주듯이 국민들한테 뿌려대고 그런 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통제를 가하는 통제와 배급과 그리고 약탈 착취 이 대결 구도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막판에 국민들이 말하자면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어제 두 번째 방송 연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잠깐 좀 봤는데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출산, 뭐 결혼 같은 걸 언급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담담하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덕, 가족 덕 많이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가 요즘 주목받는 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것을 네.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말하자면 후보 배우자들 부인들의 검증도 함께 토론을 하자라고 그러니까요.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 사람들은 윤석열 집권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검증과 부인에 대한 공격과 부인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야당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후보 부인이 중요하고 후보 부인이 나머지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거의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국정 대신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할 거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자,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로 토론을 통해서라도 검증을 하자라고 네. 하는 제안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황당하고 나중에 그 검증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해보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게 쏟아져 나가면 또 대통령 끌어내리고 또 헌정을 중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설 여사가 김 여사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느냐. 자, 첫째는 설 여사는 훨씬 더 많은 공직 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부인이 그 공직자들이 써야 되는 법칼을 썼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도 제기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상대방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덕적 면에 있어서. 또 다른 것은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2번에 국회의원 3번에 장관급 2번을 지냈는데 네. 그 권한이란 거 권력이란 게 이루 형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김문수 후보의 그런 공직 언저리에 부인이 어떤 권력의 그림자가 보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뭐 있었다고 한다면 저쪽에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또 상대방은 또 이제 다른 반대다 그 말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공인의 부인은 공인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부인은 처녀적 시절부터 노조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힘없는 노동자들을 아주 온몸을 던져서 결혼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온몸을 던져서 말하자면 그런 사회 공헌 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 공헌으로 평생 살아왔고 이렇게 뭉쳐왔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인이 그렇게 사회 공헌했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신감에 있어서 자, 대통령이 된 뒤에 어느 부인이 정말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어느 대통령 부인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유한이 되고 국민의 편이고 국민의 편에서 야당 대통령실에 대통령한테 야당 노릇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제안한 것도 시의적절했고 내용도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황당하고 회개한 제안이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요. 지난 대선 당시에 저희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도 무한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도 끝까지 검증을 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김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 해오면서 삼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가족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을 검증을 했지 사실 정치인들의 가족들은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족들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인용을 했었던 그 표현은 이게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네.
공인들은 말로써, 정치인들은 말로써 하거든요. 행정이나 이런 집행은 그 구성원들 부처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돌아서면은 그게 아니다 그런다거나 부정을 한다거나, 도대체가 그분의 말은 어떤 것도 신뢰하기가 힘들 정도의 얘기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어요. 방금 아까 그 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검증을 하자고 하니까 본인들이 해당되면은 그때부터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말을 금방금방 바꾼다고 한다면 중도로 가깝게 온다든가 경제를 살리겠다든가 그밖에 어떤 공약과 어떤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가 모든 게 말이 다 바뀌게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 말들 중에 저게 다 거짓말이다, 진실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김문수 후보는 거의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했던 말들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됐다는 것,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지도자로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또 다른 비교를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의 300만 명의 국민 중에 대통령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100명을 잡고 지금 나가서 아무라도 100명을 잡고 남녀 10대, 20대, 30대, 70대, 90대까지 잡고 만약에 인터뷰를 해봅시다. 혹시 당신 정권 몇 범이요? 혹시 재판받고 있습니까? 재판과 별도로 수사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 국민 100명 중에 몇 명이가 죄송합니다. 저 정과가 한 4범 됩니다. 저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저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100명 조사하면 100명 다 거의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도덕성은 그보다 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아야지, 평균적인 일반 국민보다 도덕성이 더 낮아가지고 그런 도덕성을 가진 대통령이 그 많은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한테 청렴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렴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법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법은할 치사로 강조를 할 대통령이 스스로가 법 위에 존재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부터가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법 질서라든가 법 위에 존재를 하고 아니면 도덕성 면에서도 일반 국민보다 더 아래라고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긴장감을 갖고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이 머슴을 선택을 할 때 머슴의 도덕성, 머슴의 이러한 법의식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표님 좀 살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지금 터지는 것 같다고 그랬고 그만큼 이제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예전에 이제 개헌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보수 인사 영입을 두고는 이제 비닐 우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에 최근에 그렇잖아요. 뭐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뭐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허은하 전 의원도 그렇고 김용남 전 의원도 그렇고 최근에 보수 인사들이 영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비닐 우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개헌 빅텐트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3년만 하면서 정치개혁하고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런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두 가지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는 빅텐트, 하나는 개헌 얘기를 하겠습니다. 텐트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닐우산은 혼자 쓰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 사람 그냥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4,30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 해갖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슨 그게 확장입니까? 그건 별로 저는 그냥 말 혼자 쓰는 비닐우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개헌과 관련해서 찬성한 사람들, 개헌이 꼭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60 헌법의 승자 독식. 국회가 다수당이면 국회 마음대로 해버리고 대통령이 0.73%로 당선되게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많은 권력 이를테게 되면은 예산권, 인사권, 정책권, 사정권, 정보권 이런 것들을 만약 경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60 헌법을 반드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어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고 특히 중도층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7년 된 이 60 헌법은 60 헌법에서 대통령들이 모두가 불행했고 그 불행의 강도가 뒤에 대통령은 앞에 대통령보다 더 불행하고 그 뒤에 대통령 앞에 대통령보다 또 더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 갈수록 헌법의 모순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불행들을 네. 이제는 종식을 시키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60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이렇게 정치 개혁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이 개헌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2년을 반납을 하고 3년 안에 대통령 선거를 말하자면 개헌을 하고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한날 치르게 만든다는 그렇죠. 겁니다.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총선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028년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곧 대통령 선거일이고 대통령 선거일이 곧 이번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사임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제안을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뭐 그랬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좀 마지못해서 개헌을 얘기를 끄집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이 그냥 늘 해왔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약속 중에 하나로 그냥 툭 던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정성이 없고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처럼 헌정에는 아주 일찍부터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대철 헌정의 회장님을 포함한 전직 국회의원들이 아주 대다수가 이미 개헌 안까지 마련을 해놓고 있어서 네. 개헌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낙연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도 이 개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찬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쉽게 그 김문수를 지지할 명분을 못 찾고 있다가 이러한 거대한 가치 개헌이라고 하는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찬동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헌을 내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텐트 아니냐 비닐우산 대신 텐트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앞으로 갈수록 이 개헌에 대한 개헌을 찬성하고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어른들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민주당은 네. 과거 동교동계를 거의 말하자면 배제를 시킨 그러한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 그 말하자면 많은 동교동계 인사들 중에 상도동계 인사들 중에 이 당과 저 당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개헌을 핑계를 대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좀 뭉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빅텐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왜 근데 개헌에 대해서 더 말씀을 여쭤보냐면은 위원장님이 예전에 한덕수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한덕수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국힘의 다른 탈락 후보들이 뭐 선거에 뒤늦게라도 이제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한덕수 전 총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개헌에 대한 그런 뜻을 밝힌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 합류를 포함해서 어떤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 저 댓글 보니까 위원장님 한덕수 전 총리 손잡고 유세현장 나와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신대요? 한덕수 후보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다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다시 뭐 국무총리 욕심이 있어서 3번 국무총리를 꿈을 꾸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을 또 나오려고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네. 아니면 국회로 들어가고 초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큰 야심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꼭 되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국회에서 지켜보니까 자신을 탄핵한 걸 포함해서 31명의 이렇게 탄핵을 거론을 하거나 발의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 다음에 많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의 입법 독재, 입법 독주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밀어붙인 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 저렇게 힘 자랑하면 안 되는데 국회 힘만 갖고도 저런 정도인데 라고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제 당에서 국민의힘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사정없이 뒤진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36%일 때 12%, 9%, 7%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에서 한덕수 같은 사람 이렇게 모셔와갖고 단일화를 하자. 여기에서 한 5%, 7% 퀀텀 점프를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예. 많이 냈고 또 그렇게 많이 호소를 하고 그래서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은 혼비백산 상태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이거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권을 꿈을 꾸고 있거나 정치를 계속 하려 있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의 마음의 상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또 그분을 가깝게 해서 내가 지켜봤고 대화를 많이 했고 솔직히 말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드리자. 그게 시간이 없다. 12일 날 그 후보 확정된 것도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었습니다. 8년 한 사람하고 지금 9일째 대선 후보하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시간이 넉넉해서 합니까? 사실 이준석하고 단일화나 한덕수와의 말하자면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요. 임박해서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참여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너무 보채다가 이분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정치에 발 들여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여지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많은 노력한 사람들이 조용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그래도 기대를 충족시키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 안 합니다라고 한 것보다는 지금 훨씬 낫지 않아요? 예, 네? 예. 아니 그분한테 빚준 거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을 한번 좀 지켜보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속이 타고 애가 타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경선했던 12명의 당에서 했었던 분들도 다 그러지 않잖아요. 다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자기 처지와 위치가 있으니까 지켜봅시다. 희망을 갖고 지켜봅시다.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단일화나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지원 같은 거나 임박해서 해서도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이는 선거 이틀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 단일화해도 다 노무현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예. 똑같이 일반적으로 보지 말고 네. 좀 지켜보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 한두 개만 좀 더 드릴게요. 단일화 관련된 질문인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도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일화 논의 자체는 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바로 나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일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나이스한 방식의 단일화는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저는 방법이나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그냥 입 달린 사람이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준석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모르죠.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지나놓고 보는데 이렇게 거대한 국민의힘 조직 안에 사실 20대, 30대, 40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35살짜리 비대위원장이 온 것은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거의 부재합니다. 그런 중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군계 일학입니다. 사실 거의 40대
되기도 전에 당대표를 했고 이 당을 이끌 때 2번이나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토론에서 봐서 알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토론에 단연코 비교도 되지 않을 저는 가장 잘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다만 어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이 또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갖고 어른들이 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수 있지 그 또래 중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아주 그 시대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는 이 당이 보수 정당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가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저보다 더 훌륭한 차기나 차차기나 어쨌든 향후 미래에 저런 좋은 지도자감 스스로 저렇게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후보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1당 아니면 2당 1위 아니면 2위 위주로 기사를 씁니다. 네, 예. 그리고 3당부터는 묶어서 어쩌다 한 번씩 쓴다거나 기사가 적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1당 아니면 2당이라고 하는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거기서 크는 것이 확실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크게 돼가지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박찬종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나 또 이인재 대표님이나 2번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제3당으로 출마하게 된 이회창 총재님이나 얼마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사람들이었고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항상 20%, 24%, 25%에 그치고 맙니다. 결국 대통령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그런 제3당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뜻을 펼치지 못했거든요.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도 정말 저는 아까워요. 내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분명히 호랑이 맞다.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큰 호랑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종은 호랑이 종이 맞다. 그런데 호랑이가 이 말하자면 산중 안에 있을 때게 그리고 호랑이 굴에 있을 때 호랑이지 자기 광야를 혼자서 헤매게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건 호랑이로서의 기질과 여러 가지 걸 발휘하기 어렵고 또 밀림의 왕으로서 크기도 어려우니 저는 밀림 안으로 들어와라. 호랑이 굴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경쟁을 하고 커라. 이미 당신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당신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미래가 있다. 떨어진 경력 1번, 떨어진 경력 2번 쌓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고 대표해 가지고 한번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경, 생태계부터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당 아니면 2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니니까 국민의힘으로 이번에 하루, 이틀, 3일을 남겨놓고라도 어쨌든 세 번째 토론을 마치고라도 네. 아니면 두 번째 토론을 마치고라도 큰 결심과 결단을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밀림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김문수여야 하는가? 왜 김문수여야 되느냐? 예. 정말 두렵습니다. 예. 상대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198개 나라 중에서 G10 10위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세계적인 외교가 절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지켜봐서 알지만은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외교정책을 본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굉장히 외교를 펼쳐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EU를 포함한 많은 세계들과. 네. 그래서 외교 파탄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곧바로 우리 경제 파탄이고 그게 바로 안보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사회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국민들의 행복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 토론에서 지켜봐서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기업이 주도를 해야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세금 뜯어내 가지고
완전히 분배해 주듯이 그야말로 배급 주듯이 하는 이러한 국가 부채로 나라를 경제를 이끌어가고 사회 말하자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완전히 정부가 배급 주는 이런 경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이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있는 대로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펄펄 날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업들은 있는 대로 규제를 해갖고 올가매게 된다고 한다면 제일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느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하자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7명을 고용하는 식당에서 그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5명으로 줄이고 5명으로 줄이니까 일이 많으니까 불친절하고 불친절하니까 손님들이 안 오고 손님들이 안 오니까 가게를 망하게 하고 주 52시간을 그렇게 고집을 하다가 보니까 가족들은 미개 살려갖고 이 정도의 최소한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주 52시간 여기서 근무하고 나왔고 또 다른 직장 2잡 3잡을 뛰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어쨌든 김문수도 김문수지만은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야 되고 그 보수 정당의 후보가 김문수고 김문수는 알고 봤더니 아까처럼 국회의원 3번에 도지사 2번에 장관급 2번을 지낸 국정 운영의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엔 서울 상대를 다니면서도 나와갖고 노동자 편에서 끊임없이 약자와 힘없는 사람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평생을 두고 저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도덕성이나 진실성 면에 있어서나 능력 면에 있어서나 이보다 더 말하자면 상대방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에 비교 우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인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결국 우리 모두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를 올가매려고 하는 세력들과 국민들의 자유 창의력,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치게 하는 그런 집단이 집권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